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림 책방입니다. 제가 찾는 도서관에 들어서면 항상 미소 짓게 되는 곳인데요. 어린 아이들이 행복해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참 좋지요. 어렸을 때는 뭐가 그리도 재미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다시 돌아가고 싶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천냥을 주고 사온 노인. 구름바위 마을의 가난한 박선비는 장터에 나갔다가 이상한 방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발순 노인을 전냥에 팝니다. 아이고,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군. 사람을 돈 받고 팔겠다니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인가.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렸습니다. 박선비 역시 천냥이 팔려갈 노인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선비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장터에서 보았던 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내 역시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요? 하지만 그런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펄쩍 뛰던 박선비 아내가 무언가 생각하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서방님, 그 노인을 우리가 모시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박선비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박선비는 곧 아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박선비 아내는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의었기 때문에 늘 외롭게 지냈습니다. 그것은 박선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에게는 아직 아이가 없었기에 외로움은 더했습니다. 그래서 박선비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구해서 노인을 모셔옵시다. 다음날 박선비는 서둘러 먼 친척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정 이야기를 한 뒤에 천냥을 구워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척 아저씨는 소리치며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허허,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을 보았나. 아무런 쓸모도 없는 노인을 천냥을 주고 사겠다니. 그럴 돈 있으면 너덜너덜해진 옷이나 새로 사 입게. 자네 주제를 알아야지. 사실 매일 집신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파는 일을 하고 있던 박선비는 당장 먹을 것과 입을 것조차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박선비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이보게, 공연히 자넨만 고생하지 말고 그만두게. 그런 노인이 자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지만 박선비는 그럴수록 늙은 것도 서러운데 돈에 팔려다니는 신세가 되었으니 그 노인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선비는 더욱
열심히 돈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노인을 산다는 말에 선뜻 천냥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던 박선비 아내가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차라리 우리가 직접 노인의 집을 찾아가 부탁해 봅시다. 돈은 달마다 천천히 조금씩 갚을 테니 우선 노인을 우리가 모시고 오겠다고 말이에요. 오라, 그런 방법이 있었군. 다음 날 박선비는 서둘러 노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이 아직 반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박선비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노인의 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목청을 높여 외쳤습니다.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신가요? 이 집에서 노인을 판다고 하셔서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한 노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 그 방을 써붙인 사람이 바로 나요. 노인을 사러 오셨소. 그렇습니다. 그럼 노인장의 부모님을 전량에 파신다는 말씀인가요? 박선비는 팔려가는 노인이 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있는 노인도 퍽 나이가 들었는데 그 부모라면 훨씬 더 나이가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노인을 사러 오셨다면 전량부터 내놓으시오. 노인은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대뜸 그런 소리부터 했습니다. 실은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박선비는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노인을 모시고 가고 싶으나 돈이 없다는 이야기. 만약 노인을 모시고 가게 해주면 매달 몇 냥씩이라도 갚아 나가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노인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염치 없는 부탁인 줄 알고 있으나. 미안한 마음에 박선비는 머뭇거리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껄껄 웃었습니다. 허허허, 미안해 할 것 없다오. 실은 반려가는 사람이 바로 나요. 네? 그럼 노인장께서 자신의 살 사람을 찾으려고 방에 써붙였다는 말씀이십니까? 박선비는 깜짝 놀라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오. 실은 나도 오래전에 전쟁터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잃고 홀로 살고 있었다오.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산속에서 수만 양도 넘는 산삼뿌리를 캤소.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노인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찾아오면 나누어주고 함께 살 생각이었다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전량에 노인을 판다는 것이었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는데 선비가 찾아왔으니 이 산삼의 주인은 바로 그대인 것 같소. 그러면서 노인은 산삼을 선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박선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모두가 비웃던 박선비는
오히려 수만 양을 얻고 새로 부모도 얻은 셈이 되었답니다. 아버지 죄를 대신한 아들. 마을 사람들에게 항상 칭찬받는 이무왕이라는 소녀는 겨우 14살임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것이나 하는 행동이 어른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리분별이 정확하여 실수하는 법이 없었고 따뜻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너는 장래에 무엇이 되고 싶으냐? 하고 무왕에게 물으면 생각해 볼 틈도 없이 저는 커서 아버지처럼 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입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왕이 워낙 총명해서 높은 벼슬아치가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무왕의 말이 어이없게 들렸습니다. 무왕의 아버지는 작은 마을의 낮은 벼슬아치였습니다. 하지만 무왕의 대답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은 아버님이십니다. 무왕의 아버지는 항상 고든 성격 덕분에 대쪽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무왕은 아버지의 바로 그런 반듯한 마음가짐을 존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왕의 아버지를 시기하던 이웃 마을의 벼슬아치 하나가 자신의 잘못을 무왕의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워버렸습니다. 아버님은 죄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무왕은 아버지를 체포하러 온 군주들에게 결백을 주장했지만 군졸들은 오히려 무왕에게 겁을 주며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곧 사형을 당할 테니 그렇게 알거라. 무왕은 당장 관아로 달려가 관아의 문 앞에서 외쳤습니다. 억울합니다. 아버지는 죄가 없습니다. 정말로 아버지에게 잘못이 있다면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자 무왕의 모습을 지켜보던 관아의 문지기가 슬쩍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를 살리기는 힘들 게다. 차라리 신문고를 쳐보거라. 신문고라니요? 그게 뭐죠? 그것은 대궐 앞에 매달린 큰 북이란다. 임금님께서는 누구든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그 북을 치라고 이르셨단다. 무왕은 그 길로 대궐로 달려가 신문고를 힘차게 쳤습니다. 신문고 소리를 들은 임금님이 무왕을 대궐로 불러들였습니다. 너는 아주 어린 아이인데 무엇 때문에 신문고를 쳤느냐? 무왕은 임금님의 질문에 억울하게 붙잡혀간 아버지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수 없다면 대신 목숨을 내놓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녀석이 효성이 갸륵하구나. 그렇다면 이번만큼은 내가 대신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노라. 후회하지 말거라.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무왕을 형장으로 데려가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형장에 다다른 무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형장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칼과 도끼가 줄지어 매달려 있었습니다. 자, 여기가 사형장이다. 무섭지 않느냐? 이래도 내 아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느냐? 상감마마, 제가 비록 나이는 어리오나 어찌 아비 대신 죽는 것을 두려워하겠나이까. 제가 아비 대신 죽으려 하는 것은 자식된 도리로서 차마 아비의 죽음을 지켜볼 수 없기 때문이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흐뭇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로부터 진정한 효성은 하늘을 감동시킨다 했느니라. 내가 효성이 지극하여 하늘을 감동시켰고 또한 나를 감동시켰도다. 내가 특별히 내 효성을 갸륵하게 여겨 내 아비의 누명을 벗기고 지은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용서하여 주겠노라. 임금님은 무왕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무왕의 효심이 하늘과 임금님의 마음까지 돌려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숨겨진 효심. 어린 소년 민손에게는 아주 예쁜 새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정말 선녀처럼 아름다워요. 아마 마음씨도 그만큼 곱겠지요. 사람들은 새어머니를 볼 때마다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민손의 새어머니는 마치 두 얼굴을 가진 사람과 같았습니다. 민손의 아버지나 이웃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민손을 아주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친근하게 대했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민손을 괴롭히고 학대했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직접 낳은 두 아들만 예뻐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소는 새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새어머니께서 나를 혹독하게 대하시는 것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더 효도를 하면 틀림없이 새어머니께서 마음을 돌리실 거야. 그리고는 이전보다 더 새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얘야, 새어머니가 너에게 잘 대해주더냐? 하고 물을 때마다 물론입니다. 새어머니께서는 저를 항상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십니다. 워낙 인자하고 다정하셔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새어머니가 민손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새어머니에게 더 좋은 옷을 사주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야만 새어머니가 민손에게 더욱 잘해주리라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새어머니는 더더욱 민손을 괴롭혔습니다. 밥을 굶기는 일은 예사였고 온갖 힘든 일을 시키면서도 빨리 하지 못한다며 매질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새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두툼한 솜옷을 여러 벌 만들어 입혔고 민손에게는 억새풀을 따 넣은 옷을 주었습니다. 그 때문에 민소는 하루 종일 추위에 덜덜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민손을 불렀습니다. 내가 먼 길을 가는데 내가 마차를 몰아주면 좋겠구나. 염려 마십시오, 아버님. 민소는 큰 소리로 대답하고 얼른 마차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말 고삐를 힘차게 움켜쥐었습니다. 민손이 힘차게 소리치자 말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마차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민소는 말 고삐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 마차는 순식간에 논두렁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마차와 함께 논구덩이에 처박혔고 팔까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마차 고삐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게냐. 아버지가 노에서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너무 추워서. 민소는 아버지의 호통에 말을 잇지 못하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더더욱 화를 냈습니다. 뭐시, 이렇게 두터운 털옷을 입고도 춥다는 말이. 아니,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아버지가 화가 난 채로 민손의 옷 여기저기를 더듬었습니다. 민손의 변명이 터무니없는 것이라 생각하여 옷을 움켜쥐는데 문득 바스락 하는 소리가 나자 아버지는 얼른 민손의 옷을 벗겨 속을 들여다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억새풀이 아니더냐.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입고 있던 옷이 솜옷이 아니었더냐. 물론 억새풀을 넣어 만든 민손의 옷은 겉에서 보기에는 영락없이 솜옷으로 보였습니다. 그 때문에 아버지는 민손이 솜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억새풀로라도 옷을 만들어준 새어머니는 아주 고마우신 분입니다. 아버지의 호된 다그침에 민소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아버지는 더더욱 화가 났습니다. 너처럼 착하고 효성이 지극한 아이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내가 당장 너의 새어머니를 집 밖으로 쫓아내고 말리라. 하지만 민소는 아버지의 옷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시, 너에게 이토록 못된 짓을 한 새어머니가 밉지도 않느냐. 물론 한편으로는 너무나 섭섭하여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아버님께서 새어머니를 내쫓으신다면 새어머니뿐만 아니라 새어머니의 두 아이들마저 고통을 당하게 될 것 아닙니까? 하지만 어머니께서 그대로 집에 머무르신다면 한 아들만 추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버님께서는 부디 마음을 돌리십시오. 그 말에 아버지는 다시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울먹이며 앞에 꿇어앉은 민손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 아들아, 정말로 미안하구나. 너의 깊은 효성을 알지 못하고 이토록 너를 고통스럽게 했으니 이 아버지야말로 큰 죄인이로구나. 그렇게 한동안 민송과 아버지는 꼭 끌어안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뒷날 민소는 훌륭한 벼슬아치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답니다. 효도를 다한 수다쟁이 부부. 어머니, 이제 봄인가 봐요. 개나리가 활짝 피었어요. 아시죠? 노란 종을 닮았어요. 바람이 불면 딸랑딸랑 소리가 날 것 같아요. 어머니, 그뿐 아니에요. 엊그제는 나무를 캐러 산에 올라갔더니 진달래가 활짝 피어서 산이 온통 붉게 물들었어요. 멀리서 보면 꼭 산불이 난 것 같다니까요. 한 젊은 농사꾼 부부가 서로 뒤질세라 어머니 옆에서 재롱을 부리듯이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목소리도 작지 않아서 지나가던 이웃 사람들까지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은 가끔씩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농사꾼 부부는 잘 듣지도 못하는 어머니에게 아주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쉬지 않고 나불나불 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하하, 어머니, 어제 이웃집 순돌이네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다고 말씀드렸나요? 어미가 하얀 바둑인데 글쎄 까만 놈을 낳았더라고요. 그래도 어찌나 귀여운지 한 마리 가져오고 싶다니까요. 어머니, 하지만 저는 강아지는 별로예요. 저 윗마을 순이네 집에서는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어찌나 예쁘던지. 그때마다 어머니는 씩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그러면 농사꾼 부부는 더더욱 신이 나서 알콩달콩 신나고 재미있게 별별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어젯밤에 제 친구 아들 녀석이 박신의 수박밭에서 서리를 하다가 들켰거든요. 꿀밤을 맞고 머리에 혹이 났다지 뭐예요. 호호호, 윗마을 채씨네 8살짜리 막둥이 놈은 담장 아래서 쉬를 하다가 고추를 벌에 쏘였다지 뭐예요. 이런 이야기까지 꺼내면 어머니는 환하게 웃곤 했습니다. 가끔은 며느리의 말에 대꾸도 했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아낙네들이 길쌈 시합을 했는데 뒷집 똘똘이네 아주머니가 1등을 했답니다. 솜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면 오, 그랬구나. 내가 젊었을 때는 항상 1등이었단다. 하고는 씩 웃으며 옛날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들에 일하러 나가는 것도 잊은 채 온갖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더 잦아졌습니다. 허허,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일세. 어찌 그런 하찮은 이야기까지 어머니께 일러 바친단 말인가. 아이고, 내 말이 그 말일세.
아무래도 아파서 누워 계신 어머니를 얕보고 그러는 게 틀림없네. 암, 어머니를 마치 어린아이 취급하고 있으니 그러게 말이야. 마을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젊은 부부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편없는 불효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러게 잡담이나 하고 있을 시간에 부지런히 돈을 벌어서 어머니 좋은 음식이나 해드리지 말이야. 아이고, 그래서 불효자라고 하는 거야. 아파 누워있는 어머니를 낫게 하려면 빨리 돈 벌어서 약이라도 해드려야 하지 않은가. 아이고. 결국 마을 사람들은 젊은 부부를 찾아가 따지기로 하였습니다. 아무리 남의 일이기는 하지만 어머니에게 장난삼아 불효를 저지르는 젊은 부부를 그냥 둘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이복의 불효막심한 행동은 이제는 그만하게. 노인에게 그 무슨 해괴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이고, 맞는 말이네. 자네 어머니는 이제 늙고 병들어서 잘 듣지도 못하시는데 약을 지어드릴 생각은 하지 않고 어찌 그런 한심한 짓을 하는가? 이웃 어른들이 나서서 점잖게 젊은 부부를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젊은 부부는 이웃 어른들이 알 수 없는 말을 한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되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마땅히 자식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복에 그게 어찌 자식의 도리란 말인가? 나이 들어 누워 계신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려야 효도를 하는 게지. 자네는 쉴 새 없이 동네 안팎에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모두 어머니에게 쏟아놓지 않는가. 매일 그렇게 하면 어머니께서 얼마나 피곤하시겠는가. 그게 어찌 효도란 말인가. 맞는 말일세. 그렇게 떠들고 있을 시간에 어머니들이 약초나 캐우게. 자네의 그런 행동은 아주 부끄러운 짓이네. 동네 어른의 그런 말들에 주위를 둘러서 있던 다른 동네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젊은 부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저는 저의 행동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밖으로 다니실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어머니께 시시콜콜한 것까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로지 잠자리나 봐드리고 좋은 음식만 해드리는 것만이 효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서방님 말씀대로 나이가 드셨다고 홀로 있게 해서 심심하게 해드린다면 그것이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드리면 나이를 드신 것도 잊은 채 그토록 즐거워하시는데 그것이야말로 보약보다 더 값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젊은 부부는 번갈아 가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 말에 동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부부를 나무라던 노인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이 몹시 짧았다는 것을 깨달았으므로 부끄러울 따름이었답니다. 손자국이 남는 바위.
당연히 강선빈의 며느리가 으뜸이에요. 아무렴요. 아침마다 편찮으신 시어머니 손발까지 씻겨드린다는군요. 가을거지가 모두 끝난 늦가을, 효자 마을 사람들이 커다란 정자나무 아래에 모여 한두 마디씩 꺼냈습니다. 효자 마을에서는 해마다 늦가을이면 최고의 효자를 뽑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재작년에는 강선빈의 며느리가 최고로 뽑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번에도 강선빈의 며느리가 으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근히 또 다른 사람을 1등 효자로 내세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감나무집 노총각도 효성이 극진해요. 자기는 못 먹어도 부모님 저녁상에는 꼭 생선 한 토막이라도 올려놓는답니다. 시집도 안 가고 눈먼 어머니를 모시는 느티나무집 처녀도 1등 후보예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내일이면 알겠지. 효자바위가 알려줄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 보자고요. 효자 마을 사람들은 효자바위가 진정한 효자를 가려내 줄 것임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효자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신기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이 바위는 평소에는 누가 만지거나 발로 밟더라도 멀쩡했지만 효자가 손을 얹으면 그 자리에 자국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효자를 뽑을 때 후보자를 데려와 이 바위 위에 손을 얹게 했습니다. 그런 뒤에 더 깊은 손자국을 남긴 사람을 최고의 효자로 뽑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마을 사람들은 효자 바위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자, 우선 느티나무집 처녀가 먼저 이리 나와 바위 위에 손을 올리거라. 마을에서 제일 휘더른인 황노인이 나와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서 예쁘장하게 생긴 소녀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효자 바위 옆에 서서 가만히 바위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손자국은 깊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감나무집 노총각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노총각은 효자 바위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우와, 아주 깊은 자국이 났어. 노총각이 바위 위에 손을 떼자마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노총각의 손자국은 검지손가락 한 마디쯤이나 깊게 났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황노인이 나서서 조용히 나무랐습니다. 아직 강선비 댁의 며느리도 남았으니 조금 더 기다려 보시오. 그 말과 함께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고 강선비 댁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잠시 후 강선비 댁의 며느리가 혼자 바위 위에 손을 올렸다가 떼었습니다. 그런데 큰 기대를 했던 마을 사람들은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뜻밖에도 강선비 댁의 며느리의 손자국은 아주 얕았습니다.
너무 희미해서 잘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허허, 이게 어찌 된 일이지? 강선비 댁의 며느리가 올해는 효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모양이고. 사람들은 저마다 강 선비댁의 며느리를 쳐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분이 언짢았던 것은 강 선비였습니다. 자신의 며느리의 효도가 고작 그거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몹시 불쾌했습니다. 얘야, 내 손자국이 거의 나지 않았구나. 그동안 내가 부모에게 한 요도는 마음에도 없는 눈가림이었느냐? 강 선비는 조용한 목소리로 나무랐습니다. 강 선비의 며느리는 한동안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을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뒤 꽤 시간이 지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불효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저는 오늘 아침까지 어머님 아버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쉬시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아기를 업으시면 얼른 빼앗아 제가 업었고, 아버님께서 행여 마당이라도 쓰고 계시면 얼른 제가 나서서 쓸었습니다. 허허, 너는 올바른 일을 한 것인데 어찌 불효라고 말하는 게냐? 아니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어머님 아버님의 즐거움을 빼앗은 것 같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부모님의 즐거움을 빼앗는 것은 큰 불효라 하였습니다. 오호, 그렇구나.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주 깊은 곳까지 헤아리는 강선비댁의 며느리가 다시 보였습니다. 자자, 이럴 게 아니라 강선비 댁의 며느리에게 다시 효자바위에 손을 짚어보라고 하세요. 사람들이 저마다 강선비댁의 며느리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서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자 강선비의 며느리가 다시 바위 앞으로 나가 손을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가 떼었습니다. 순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손자국이 아주 깊숙이 났던 것이었습니다. 그 손자국은 노총각 것보다도 훨씬 깊고 선명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답니다. 한겨울에 잉어를 잡은 효자. 20살의 청년 조금은 조선시대 영양고을에 살던 사람입니다. 조금은 어린 시절부터 인사를 잘해 마을 안팎에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길을 가다 어른을 만나면 한 번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별거 없으시지요? 오, 그래. 자네도 잘 지냈는가? 허리를 굽히고 깍듯이 인사하는 조금을 보며 마을 어른들은 흐뭇해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러 부모님의 방에 들어간 조금에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그 나이 되도록 장가도 못 들고 이렇게 늙은 부모의 수발을 들고 있으니 고생이 많구나.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고생이라니요. 건강하신 두 분 부모님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걸요. 부모님을 생각하는 조금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어여쁜 색시보다도 번쩍번쩍 빛나는 금은 보화보다도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름 내내 산과 들을 수놓던 오이풀이 지고 구절초도 시들어가는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점점 차가워지는 밤바람에 낙엽들이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잠자리에 들려던 조금은 바깥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난 것 같은데. 조금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란 쥐들이 구석으로 뽀르르 도망을 쳤습니다. 하하, 이 녀석들 놀랐구나. 조금은 웃으며 다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다음 날 여느 때와 같이 가장 먼저 일어나 문을 나선 조금은 깜짝 놀랐습니다. 곳간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그 안에 가득 쌓아둔 쌀가마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어쩐 일이야? 세상에, 곳간의 곡식이 다 어디로 갔지? 조금은 허둥지둥 마당 곳곳을 뒤지고 부엌으로 뒷마당으로 쫓아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쌀가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어째.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조금의 소리에 마당으로 나온 부모님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 허망한 눈으로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곡식을 도둑 맞은 뒤 크게 상심한 아버지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눈이 움푹 꺼지고 나날이 말라갔습니다. 조금은 석 달 넘게 누워 지내는 아버지를 보며 애가 탔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누워만 계시면 큰일 납니다. 어머니도 아버지의 바싹 마른 입술에 물을 축여주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여보, 영감, 기운을 좀 차려보. 이러다가 정말 죽어요. 아버지는 간신히 눈을 뜨고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아버지, 얘야, 내가 잉어가 먹고 싶구나. 잉어가. 조금은 잠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한겨울에 잉어를 구하기란 여름 열매인 산딸기를 구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조금은 곧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잉어를 구해다 드릴게요. 꼭이요. 약속해요, 아버지. 조금은 매일같이 강을 찾았습니다. 강에는 사람이 수레를 끌고 지나가도 끄떡없을 만큼 두꺼운 얼음이 얼어 있었습니다. 조금은 낚시를 하기도 전에 얼음을 깨느라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낚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잉어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누워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조금은 손도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의 온기가 온몸으로 전해지자 자기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조금아, 조금아, 눈을 떠보거라.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조금은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러자 눈앞에 하얀 도복을 입은 백발의 노인이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조금은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조금아, 내일은 방죽 쪽으로 가서 얼음을 깨보아라. 알겠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거기에 있느니라.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조금은 날이 새자마자 부랴부랴 강가의 방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얼음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얼음 위로 곡괭이를 휘두르기를 수차례 드디어 동그란 물구덩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속에서 커다란 무언가가 푸드득 소리를 내며 솟구쳐 올랐습니다. 아, 잉어다, 잉어야. 조금은 너무나 기뻐 소리를 질렀습니다. 겨울잠을 자고 있던 잉어가 조금의 곡괭이질에 놀라서 펄떡 뛰어 올랐던 것입니다. 됐다, 됐어. 잉어를 잡았어. 조금은 잉어를 꼭 감싸 안고 춤을 추듯 어깨를 들썩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잉어를 드신 아버지는 거짓말처럼 건강해졌습니다. 머지않아 조금의 잉어 이야기가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더니 그게 조금을 두고 한 마리구먼 그려.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며 감탄했습니다. 훗날 이 일로 해서 그 마을 이름이 비어동이 되었습니다. 잉어가 날아오른 마을이란 뜻이랍니다.